미국 시장만 놓고 보면 굉장히 자신감이 넘쳐요. 개미들이 흥분하는 거야. 개미들이 앞으로 시장이 뭐 무조건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지금 하다못해 미국 개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국장을 왜 하냐. 다 미장 가자. 탈출은 지능순이다. 뭐 이런 얘기를 다 하는데 거기에 있는 본토에 있는 미국 개미들은 안 그렇겠냐고. 미국에도 전미 개미 협회에 있다고 AAII라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6개월 후에 지금 주가가 더 높게 있겠느냐 혹은 내려가겠느냐 비율을 조사하는데 지금 높게 있을 거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거의 역대 최고급입니다. 개미들의 자신감 장난 아니에요. 그러면 개미들이 자신감 각자 있으면 꼭진 것 같은데 다른 애들 어떻게 생각하나? 펀드 매니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역대급은 아닙니다. 역대급은 아니고 21년 그때 소위 말하는 블루웨이브 그때 테슬라 10배 오르고 갈 때 그때보단 덜하긴 한데 그래도 양적 완화나 아니면 금융위기 이전에 브릭스 폭발했을 때나 뭐 아니면 그때 트럼프는 나와가지고 법인세 깎아주고 했을 때 그 정도 수준만큼은 펀드 매니저들도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지금 펀드 매니저도 마찬가지고 개미들은 이것보다 더 합니다. 개미는 거의 여기까지 와 있고요. 그리고 펀드 매니저들도 지금 그래도 5손가락 안에 꼽히는 정도로 꽤 많이 차 있다. 라는 거고. 근데 이게 주식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트럼프가 참 이미지가 왜 그렇게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특히 이제 소상공인 있죠. 소상공인. 그러니까 소기업이거나 아니면 뭐 레스토랑이나 뭐 소위 말해 우리말로 자영업자들한테 앞으로 장사가 잘 될 것 같냐 뭐 이렇게 계속 물어보거든요. 우리한테 물어보면 이제 뭐 계속 이렇게 했지 늘 안 좋다고 그러니까. 근데 요때 트럼프 당선됐을 때 갑자기 확 좋아집니다. 그랬다가 다시 또 재선에가 또 확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트럼프를 되게 좋아합니다. 실제 이 기대만큼 매출이 늘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신기할이 많지 트럼프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또 재밌는 설문조사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보수 진보가 막 거의 미친 듯이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어제 제가 뭐 톡방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미국이 지금 민주공화가 막 엄청나게 대립하고 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 표현 그대로라고 보면 그런 미국보다 유일하게 당파 싸움이 심한 곳이 있는데 바로 한국이다. 그건 맞는 것 같아. 미국도 만만치 않은데 우리가 당파 싸움으로는 조금 더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서로 상대가 너무 싫은 거죠. 윤석열 지지자는 사실은 이재명 혐오자라고 봐야 되고 이재명 지지자는 사실상 또 윤석열 혐오자라고 봐야 되니까 이게 같은 뉴스를 봐도 사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잘하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도 자기가 이제 민주당 지지자면 윤석열 때문에 뭐 엄청 나빠졌다. 뭐 경기 다 망할 거야. 김계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거야.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있고 또 보수 지지자들은 또 반대로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재밌는 게 민주당 지지자면서 트럼프를 굉장히 싫어하면서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는 좋을 것 같다고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 참 부럽더라고. 진짜 잘할지는 이제 취임하고 나서 열어봐야 되겠지만 전 이것도 약간 오바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일단 미국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공화당 지지자들은 당연히 트럼프가 경제에 해리스보다 훨씬 잘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고 민주당 지지자들조차도 경제만 딱 놓고 보면 트럼프가 나을 것 같다라고 얘기한다. 근데 트럼프가 대순이 에이 그냥 정치 뉴스는 보지 말고 증시나 보자. 증시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뭐 사업 잘 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경기는 굉장히 자신감이 차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완전히 그 뭐라고 해야 돼요? 거의 뭐 우울증 상태잖아요. 우울증 상태. 뭐 어디 가도 죽는 소리밖에 안 해. 죽는 소리밖에 안 하는데 뭐 실제 뭐 그런 죽는 소리가 아니고 진짜 죽는 분들도 많고 너무 힘드신 분들 많은데 내수가 힘든 건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긴 하긴 한데 야 미국은 진짜 파이팅입니다. 근데 이게 또 파이팅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가니까 미국은 또 부동산 비중만큼 가계의 주식 비중이 많으니까 이게 또 소비 부양 효과가 있거든요.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 외식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기업 매출이 좋아지고 뭐 이런 상황이 됐는데 우리하고 정반대의 상황. 근데 물론 이 자신감이라는 게 또 생각보다 안 되면 또 금방 꺼지기도 하고 사람 마음이란 그런 거니까 또 우리도 죽는다 해도 좀 좋아지면 또 들썩들썩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긴 한데 현재 미국만 놓고 보면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왜 그 증시에서 가장 뭐 비싼 표현이 지금은 다르다. This time is different라는 예전에 꺾인 적이
꺾였지만 이번에는 안 꺾이고 계속 갈 거야라는 그 생각이 가장 뭐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아메리카 이제 디프런트예요. 미국은 다르다. 미국 예외주의예요. 어디서 예외돼 있냐? 순환하는 거에서 예외돼 있다는 거예요. 오르면 빠지고 그 뭐든지 물급 필반인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 예외주의입니다. 모든 우리의 상식과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은 다 벗어날 수. 그러니까 아무리 정부 부채가 많아져도 미국은 괜찮다. 아무리 자국 우선주의를 해도 미국은 괜찮다. 아무리 전인구 유튜버가 내린다고 해도 오른다고 해도 그 계속 올라가는 게 미국이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모든 거에 대해서 열애되어 있다는 거야. 그 천조국. 근데 진짜 그럴까? 그럼 옛날에는 미국이 아니고 지금만 미국인가? 다른 나라보다 더 나은 건 알겠는데 미국 역사가 그래도 한 200 몇십 년 됐잖아요. 그럼 예전에 미국은 미국이 아니고 지금 미국은 미국이야?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펀드 매니저 사이에서 이 펀드 안에서도 미국 주식의 비중은 역대급으로 높습니다. 물론 주가가 올라서 늘은 것도 있어. 근데 돈을 계속 거기다 넣어서 늘어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이거는 최근 25년 사이에 없던 비중입니다. 가장 비슷했던 게 가장 직전이었어요. 그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미국 그 펀드 안에서 미국 주식 비중이. 그리고 미국 펀드 안에서 현금 비중은 최근 25년 사이에 가장 낮습니다. 거의 뭐 마이너스. 이건 뭐겠습니까? 현금 비중이 제로 밑에 있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레버리지라는 거죠. 돈을 땡겨서라도 지금 주식을 사고 있고 현금 빵이라는 겁니다. 보통 이러면 별로 안 좋던데. 그렇잖아요. 너무 이렇게 몰빵을 치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아. 미국이잖아. 다른데 전 세계 돈이 미국에 빨려가고 있고 다른데 투자할 데가 없는데 미국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게 미국 예외주의입니다. 지금 모든 글로벌 경제의 주류 아이디어가 이거죠. 미국이 답이다. 물론 예전부터 미국은 답이었는데 지금은 진짜 only one. 사실 이렇게까지 미국에 대한 찬양이 늘었던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한 10년 전쯤에 강의할 때 뭐 2013년 막 이럴 때 미국 주식 하자면서 제가 강의하고 유튜브 같은 거 안 될 때 오프라인 강의로 이건 그 남대문이 홀랑 탄 거 보세요. 구군이 다 했으니까 미국 투자합시다. 미국 합시다 해야 이제 늘었는데 이제는 안 하는 사람이 없어. 저도 그런 걸 느껴요.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지 알려줘야 되고 뭐 왜 미국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미 하고 있는데 뭐 굳이 나까지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근데 언제일지 모르겠으나 이것도 끝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끝이 있다고 봅니다. 꼭 챙겨야 될 칼럼 리스트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채팅방에서 자주 얘기 나온 분이에요. 루시드 샤르마입니다. 이 양반이 지금 미국 뉴욕 큰 자산운용사 대표로 계시고 원래 다른 데서 이머징 투자에서의 이제 구루라고 보시면 돼요. 이머징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고 이런 분인데 이분이 지금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2주 전쯤에 시작하면 모든 버블의 어머니. 그러니까 2주 전쯤에 처음에 미국 주식이 너무 과열돼 있다. 라고 했더니 여기 읽어보면 나오지만 주변에서 꽤 많은 반박을 받았대요. 2주 전 칼럼에서는 이제 뭐라고 했냐면 1980년대에 미국은 세계 GDP의 30%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세계 전체 증시 시총 비중의 30%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1980년대. 근데 지금은 GDP는 오히려 조금 줄어서 7%입니다. 근데 주식시장의 70%가 미국 주식이에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GDP는 오히려 30에서 27로 줄었는데 그런데 주식시장은 70으로 늘었다. 이러면은 전반적으로 버블이 끼어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였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더니 심지어 자기 비유가 좀 비슷한 사람들에게조차도 반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래도 현재 미국은 하고 AI를 주도하고 블라블라 기축 통화가 있고 이거 하기 때문에 좀 더 갈 거다. 좀 더 아니고 꽤 많이 갈 거다. 이번만큼은 예외일 수 있다. 미국도 이랬던 적은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같은 주제를 한 번 더 쓴 거예요. 분명히 말하는데 버블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저도 동의는 합니다. 동의는 하고 근데 문제는 언제 이게 피크가 나올지는 알 수가 없죠. 가장 확률이 높은 거는 미국의 경기 침체가 짧게나마 잠깐이라도 오면 그러면 그 돈들이 다시 미국 밖으로 나오면서 리밸런싱이 나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 모습은 좀 아니긴 하니까 좀 전에 발표된 이번 분기 GDP 성장률만 봐도 3%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3%가 안 나와요.
사실 GDP 성장률 3% 찍는 나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가장 큰데 3%를 찍고 있어요. 이런 거 보니까. 그리고 소비 잘 나옵니다. 소비 경제인데 GDP의 67%가 소비인데 그 소비가 탄탄해. 그러면 도대체 막을 수가 없는 거 아니냐? 물론 맞는 얘기죠. 물론 맞는 얘기인데 그래서 오늘 당장 꺼지지는 않겠으나 미국 경제가 왜 이렇게 강한? 미국 경제가 강한 이유, 미국이니까 강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럼 다 힘들어 죽는다고 하는데 왜 미국만큼은 잘 나가냐? 그걸 뜯어보자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특정한 이유로 미국 경제가 차별적인 강세를 보였다가 그 특정한 이유가 힘을 잃거나 동력을 잃거나 와해되면 그러면 미국도 멈추게 되는 거 아니겠느냐? 자, 그럼 돌아보겠습니다. 미국이 왜 강하겠어요? 미국이 이렇게 강할 거라고 맞출 사람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1000명의 애널리스트가 있는 연준도 원래는 23년에 0%대 정도의 성장을 할 거라고 봤어요. 미국이. 해봐야 1%일 것이다. 3%는 말도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보기 좋게 틀렸죠. 연준이 자주 틀리긴 하는데 이렇게 빗나가게 틀린 적도 오랜만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틀릴 수가 있을까? 그건 미국 정부의 액션 때문이죠.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정확히는 바이든 행정부가 국가 부채를 이렇게까지 일으켜가지고 경제를 끌어올릴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죠. 그럼 옐런과 바이든밖에 모르지 않았을까요? 그건 결정론자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건 미국의 성장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가계, 기업, 정부가 있잖아요. 그럼 정부가 일부러 기업과 가게한테 적자를 보면서 돈을 밀어 넣은 겁니다. 이거는 왜 그렇게 했을까? 좌파라서 그랬을까? 물론 뭐 그런 것도 좀 있겠지만 중요한 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연준은 강한 긴축을 하기 때문에 연준이 강한 긴축을 하는데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마취제나 진통제가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례적으로 적자를 보면서 정부의 돈이 민간으로 밀려나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 이제는 뭐 긴축은 그냥 우스운 일이 됐고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미국은 기축통화니까 미국 채권에 대한 수요는 거의 무제한이니 그냥 미국은 계속 적자 재정을 하면서 그 돈으로 경기를 부양하면 미국은 강하고 뭐 아무 일 없다. 근데 이건 좀 극단적인 사례긴 한데요. 유명한 어빙 피셔죠. 대단하신 분인데 마지막에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아직까지 고통받고 계신 분입니다. 무슨 말을 했냐? 대공황 터지기 직전에 29년 10월 23일이죠. 대공황 터지기 직전이죠.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고원에 닿았다. 이 표현이 나왔는데 이렇게 배우신 분이 굳이 안 해도 되는 이런 센 발언을 했다가 지금 100년 넘게 조롱을 당하고 계시냐. 그분이 당시 유튜브도 아니었는데 조회수 끌려고 여러분 이거 봤어요. 팔자를 고칩니다. 이런 썸네일로 쓰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이걸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냐. FOMC라는 게 연준 시작할 때부터 아이디어는 있었어요. FOMC가 연준이 나오자마자 시작된 게 아니거든요. 연준은 그때 재무부 산하에서 그냥 조폐공사 같은 느낌이었어요. 돈 찍어서 그냥 납품하는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FOMC가 공개 시작 조작위원회잖아요. 근데 공개적으로 시작을 왜 조작하냐? 우리가 배우는 상식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경기가 나빠진다고 생각하면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해서 내려오는 걸 막아주고 경기가 너무 과열된다 싶으면은 금리를 높여가지고 요거를 좀 완만하게 해서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시장을 조작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시장을 이렇게 가게 되면 경제는 성장하면서 변동성이 줄어드니까 사람들은 해피하고 변동성이 줄어들면 안정성이 높아지잖아요. 변동성이 너무 크면 위험자산인데 변동성이 줄어드니까 안전자산이 되는 거예요. 왜 채권이 주식보다 안전자산이야? 변동성이 주식이 더 높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코인이 왜 코인이겠으면 변동성이 크니까 거기에다가 큰 돈 넣어둘 수 없다 이거잖아요. 코인도 굉장히 뭐 스테이블 코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또 안정적으로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면 이거는 또 뭐 연기금이나 이런 것도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FOMC가 시작됐고 그러면 이제는 경기가 나빠질 것 같으면 금리를 낮춰가지고 이걸 맞출 수 있는 게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변동성이 줄어들겠네? 변동성이 줄어들면 주식이 안전자산이네? 그럼 안전자산은 더 오르면 돌랐지 내릴 수가 없네?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FOMC라는 놀라운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냈다. 이제는 불경기가 있을 수가 없어. 불경기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더 줄어들어서 주가의 매력도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자금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갈 수가 없는 고원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 FOMC가 지금 작동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걸 믿고
너무 나댔다는 거지. 쉽게 말해. 그냥 당시에 관세를 엄청 때리거든요. 유럽이나 이런 데를 관세를 이렇게 3, 40%씩 때려버리면 이게 뭐 미국 경제도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괜찮아. 경기 빠지면 금리 빼줄게. 그럼 되잖아. 만병통치약이 생겼어. 끝내준다. 이거 뭐 위고비를 넘어가는 최고의 만병통치약이 생겼으니까 더 논의가 된. 그러니까 그런가? 듣고 보니 그런데 망할 수가 없는데 내려갈 수가 없는데 라고 하다 보니 그 사단이 난 거죠. 우리도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살다 보면 잠깐 이상하게 나는 그냥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와 해주고 뭘 해도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인생 대부분은 뭘 해도 안 되는 시기지만 잠깐 해뜰 때가 있잖아. 짧게 뭐 했는데 심지어 유튜브 올렸던 게 갑자기 뭐 조회수도 터지기도 하고, 아니 뭐 한마디 던졌는데 사람들이 야 이거 이렇게 좋게 봐줄 때도 있고. 근데 그게 몇 번 중첩되면 어떻게 돼? 어깨에 뽕이 들어가죠. 나는 진짜 천재구나. 주식을 했는데 자꾸 수익만 나고 천재구나. 내가 지금까지 뭐하러 회사를 다녔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서 이제 몰빵을 하면 이제 망하는 스토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제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너무 믿고 나대다 보면 사고가 나게 돼 있다. 미국도 그랬다. 그러면 아무리 그래 1929년에 미국하고 지금 미국하고 같냐? 아이고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29년 때 미국은 뭐 우리나라 같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9년이면 1차 세계대전에서 승전을 해가지고 보이지 않던 그 영국의 영광이 미국으로 상당히 넘어와 있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에 대해서 관세도 결정하면 때려버리고 최고였습니다. 물론 지금 AI니 자율주행이니 블라블라가 있지만 20년대 때 철도혁명, 라디오 혁명 이런 거 다 미국이 주도했습니다. 다 미국 거잖아. 자동차 혁명 다 미국 거고. 그리고 1990년대 인터넷 혁명도 미국이 했고. 미국은 늘 이랬어요. 미국이 안 잘났던 적이 없어요. 좀 재수없긴 하지만. 그렇잖아요. 미국 외에 다른 데서 혁신한 데가 있어요? 독일과 일본이 잘 따라와도 자동차 왕국이 됐어도 그걸 만든 거는 미국인데 그거를 잘 해내서 국력을 키운 거지. 뭐 독일과 일본이 완전히 혁신을 해가지고 미국이 못했던 걸 한 적이 있냐고? 없어요. 없습니다. 무조건 혁신은 미국에서 출발했습니다. 그게 라디오가 됐던 챗 GPT가 됐던 간에. 지금 미국이 특별해 보이지만 그거는 시기열이 좁을 수도 있다. 예전에는 완전 키왕짱이었습니다. 1960년대로 돌아가 볼까요?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지금 미국은 늙었어. 1960년대는 2차 대전 끝나고 2차 대전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한 손은 유럽하고 싸우고 한 손은 일본하고 싸우고 심지어 두 개 다 이겼잖아. 그렇죠. 독일이 전선을 두 개에서 망했다 그러는데 서부전선, 동부전선. 근데 미국은 지구 반대쪽 태평양도 싸우고 유럽도 싸웠습니다. 심지어 둘 다 이기네. 둘 다 이기고 핵무기 제일 먼저 개발했죠. 그러고 나서 전쟁 끝나가지고 평화가 왔는데 유럽은 그냥 전쟁터라 가지고 그냥 개판 공장 하나 남아있는 게 없고, 일본도 전쟁 끝나가지고 뭐 아무것도 없죠. 뭐가 있어요? 핵폭탄 맞고. 전 세계에서 물건다운 물건을 만들 수 있는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데가 미국밖에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GPT나 이런 것들을 미국이 주도한다는 거지. 지금 모든 걸 미국이 하는 건 아니잖아. 하다못해 우리 하이닉스 HBM 이런 거 없으면은 엔비디아도 HBM 같은 거 못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시는 그렇지 않았어. 미국이 싹 다 했던 시기야. 싹 다 했던 시기고 군사력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기축통화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미국이 하겠다고 한 적은 없어. 그냥 달러나 금이나 똑같죠. 그냥 같이 쓰시죠. 이런 분위기가 돼버린 거잖아요. 브론턴 우즈 체제할 때 미국이 그냥 다 앉혀놓고 달러 안 쓰면 죽여버릴까 이런 얘기 한 적 없다고. 그냥 분위기 보니까 그냥 달러 쓰는 게 서로 다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합시다. 케인즈가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갑시다. 된 게 브론턴 우즈 체제였고, 그게 결국에는 또 배를 짠 게 미국인데 그래도 기축통화까지 쭉 온 거잖아요. 미국은 늘 이랬습니다. 늘 이랬어요. 늘 잘났었다. 전 세계인들이 미국, 아메리카 하면서 지금은 미국 쪽으로 너무 쏠려 있다 보니까, 제가 얘기했던 루치드 샤르마 이분이 지난 칼럼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번 미국 주식 법으로 좀 특이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미국 개미,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 좀 주도를 해가지고, 거기 닷컴 버블이 됐던, 서브프라임이 됐던, 하다못해 브릭스가 됐던 간에, 미국의 자본이 거기 어디에 꽂혀가지고, 미국 주식을 올리든지, 브릭스를 올리든지 이런 걸 했는데, 이번은 특이하게 미국 애들도 사지만, 외국 돈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버블을 키우고 있다는 거야. 요게 좀 특이점이라는 겁니다. 하다못해 우리도 그렇잖아. 우리도 지금 다 미국 주식 사자. 테슬라를 사던,
아니면 퇴직연금에 다 미국 주식 적어도 절반은 들어가 있잖아. 그죠? 뭐 연금 같은 거 투자 가능 연금 다 그렇게. 그러니까 전 세계의 돈들이 오히려 미국에 가서 미국 법으로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거는 미국이 경쟁력이 조금만 이러면 다시 나갈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경계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고. 그래도 미국 경제가 좋으니까 잘 안 나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미국 경제가 좋았던 건 하나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하늘색이 CT가 발표하는 그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때 그 실적보다 좋게 나온 서프라이즈 밑으로 나오면 쇼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높아질 때, 그러니까 서프라이즈 비율이 높아질 때 뭐 한 매출이 100억 나올 줄 알았는데 120억 나오고 200억 나올 때 250억 나오고 이게 경제가 와 좋다 하는 게 이런 식이잖아요. 서프라이즈 올라갈 때. 근데 이 파란색 이건 뭡니까? 거의 방향이 같죠. 쉽게 말해서 미국이 재정 적자, 그러니까 나라가 돈을 푸니까 기업들의 실적으로 연결되더라. 그러다가 또 돈 푸는 거 조금 멈추니까 또 경기가 꺾여. 그러다 다시 보니까 다시 올라가.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건 뭐겠습니까? 민간에서 올린 게 아니라 실제 미국 경제는 지금 그냥 나라가 몸빵하고 있는 거다. 좋아 보이지만 비효율적일 수 있다. 근데 또 맹신하는 사람들은 미국이니까 그래도 된다라고 하긴 하는데, 루시드 샤너마가 이번 칼럼에서 뭘 얘기했냐면 지금 현재 미국 경제는 GDP가 1달러 성장을 하려면 정부 부채가 2달러가 늘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총 합으로 지금 마이너스거든. 그죠? 정부가 2달러를 손해봐가지고 민간이 1달러를 버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달러잖아. 그죠? 그런데 민간이 1달러를 벌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 정부 부채의 크기가 5년 전보다 지금 50% 커졌다. 쉽게 말해서 5년 전만 해도 미국 정부가 1달러의 재정 적자를 내면 민간에서 1달러를 벌어서 또이또이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그런 거에 너무 5년 동안 젖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보다는 정부의 보조금이나 이런 거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쉬운 이지머니 쪽에 관련 산업들이 붙어가고 기축 효과가 생기죠. 요걸로 보면 되지 뭐하러 나가서 힘들게 벌어. 정부 재정에 대한 의존도 높아지니까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 재정을 많이 넣어야 성장이 찔끔찔끔 나오는 이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지가 되겠냐, 얼마나 되겠냐,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건데, 이번에 재밌는 게 또 뭐냐면 지금 미국이 재정을 쏟아가지고 경제를 키우고 있다, 떠받들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미국 정부는 무슨 돈으로? 세금을 그만큼 걷어버리면 또 세금에서 긴축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도찐객시 돼버려요. 주로 어떻게 하냐, 채권을 발행하는데 그 채권을 외국 사람들이 사는 거지, 아니면 주식을 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평가액이 왔다 갔다 하는 건 그냥 시장에서 사가는 거고, 근데 외국 사람들이 미국 국채를 많이 사고 미국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미국 입장에서는 뭘 줘야 돼? 채권을 샀으면 이자를 줘야 되고 주식을 샀으면 배당을 줘야 되잖아. 그죠? 그럼 여기는 뭐 이게 경상수지 무슨 수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미국은 그래도 물건 사고 이런 거에서 늘 적자를 보지만 뭐에서는 흑자를 봐? 투자 소득 수지.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중국에 중간재를 납품을 해. 쉽게 말해서 뭐 반도체를 팔았다. 중국이 그 반도체를 가지고 태블릿 PC를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팔아요. 그럼 미국 사람은 그걸 사주고.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중국에 파는 것보다 사는 게 훨씬 많으니까 적자는 많이 보니까 달러가 중국으로 가죠. 일본은 한국으로 올 것이고. 근데 그 달러들이 다시금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지. 왜? 이 돈 쌓아놓고 있으면 뭐 해? 넣어놓고 이자라도 받아야지. 그러니까 돈이 돌고 도는 거죠. 그러니까 경상수지, 무역수지 적자에서 적자를 보고 돈의 흐름, 자본수지, 정확히는 투자소득수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미국이 이익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익을 보는 게 파란색입니다. 이 두 개를 빼면 파란색이었거든요. 낮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미국 돈들이 주로 브릭스로 많이 나갔기 때문에 거의 뭐 움직임이 없어. 그러다가 금융위기 이후로 미국 시장의 강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점점 그 돈이 늘다가 이게 어느 순간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 미국 주식이 안 떨어졌는데 왜 이게 빠질까라고 생각하시는 그게 아니라 이거는 주식 배당 그리고 채권 이자를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해외 홀더들이 많으면 배당과 이자가 나가는 게 늘어나니까 점점 빠지기 시작해서 미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이번 3분기에 투자소득 수지가 마이너스를 기록합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103억 달러 정도 되는데 중요한 건 이 그래프에서도 보시겠지만 건국 이래 처음입니다. 예, 이게 뭐겠어요? 미국이 빚이 너무 많다는 거. 빚이 너무 많으니까 빚쟁이들한테 이자 내다 보니까 남는 게 없게 됐고, 그러면 지금까지 미국이 성장해온 스토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거잖아요. 물건을 사, 수입해서 써. 그 안에서 그래 그걸로 막 돌면서 내수를 돌려. 서비스가 67% 오케이, 소비 경제 좋아 이렇게 돌려. 돌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빠져나간 달러들이 다시금 미국 국채를 매입한다든가 미국 주식을 산다든가 해가지고 다시금 돌아왔어요. 그럼 그 돈 가지고 또 소비를 해. 또 적자가 늘어. 그럼 또 달러가 밖으로 나가. 그럼 그 달러가 다시금 또 미국 채권 수요로 해서 또 돌아와. 이런 식으로 해피해피하게. 그래서 미국 최고의 수출품은 딴 게 아니에요. 달러잖아. 그랬는데 문제는 꽃놀이도 하루 이틀이지. 하자 해서 너무하다 보니까. 그리고 부채는 늘어났지, 금리 올라갔지, 이러니까 줘야 될 이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주다 보니까 남는 게 없다고. 남는 걸 없는 걸 떠나서 처음으로 적자를 봅니다. 이렇다고 해서 미국이 당장 망할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거 어떻게 손을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라이트하이저가 얘기를 했는데 이거 되면 진짜 박살 날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미국입니다. 이제 자본 수지까지 꺾였어. 이제는 미국에서 돈이 밖으로 나갈 일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이거 늘어나는 게 싫어가지고 이자를 안 주면 그게 디폴트잖아. 그럴 순 없지. 그리고 예전에야 금리가 쌌으니까 뭐 한창 낮을 때는 뭐 미국 10년물 국채 1.54%막 이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돈 빌리는데 10년 돈 빌리는데 1년에 1.5% 이자만 주면 되는 거다. 오케이 해피하네 이거였는데 지금은 4.5잖아요. 몇 배야? 3배가 올랐다고. 3배가 올랐어. 그럼 부채가 그대로라 하더라도 이자로 줘야 될 돈이 나중에 리파이낸싱 되고 다 4.5가 적용을 받으면 단순 계산으로 3배로 줘야 되잖아. 그럼 이게 더 꺼지겠죠? 이거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라이트하이저가 트럼프한테 놀라운 제언을 합니다. 놀라운. 미국 주식이나 채권, 즉 증권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한테 보유세를 매기겠다. 저 실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요. 이건 진짜 선 넘는 거거든. 근데 실현 가능성은 없는데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본 거에 20% 양도세 내는 거 말고 안 팔고 갖고 있어도 집을 팔면 양도세를 내겠지만 집 갖고 있으면 재산세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보유세를 때리자. 미국 국민은 안 해도 되는데 외국인들이 미국 증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미국 경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용료 내라 이거잖아.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보도가 안 되는데 미국 내에서는 좀 위험하지 않냐는 언론들이 일단 줄이고 옹호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긴 합니다. 근데 이런 극단적인 걸 제외하고는 현재 미국이 이 상황대로는 있을 수가 없다는 상황은 이해가 되실 것 같고 차트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미국의 이자 부담이 또 코로나 이후는 박살나죠. 그때는 이자가 쌌었으니까 쭉 내려오다가 저금리 시대에는 이자가 쌌다가 코로나 이후로 그냥 쭉 올라왔는데 이때 올라가는 금리가 올라간 게 아니라 이제 부채가 늘는 거죠. 원금이 는 거야. 원금이 늘었는데 늘어난 원금에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20년 9월에는 이렇게 올라가겠지라고 했는데 2년 지나니까 금리가 올라가 있잖아요. 요렇게 올라가겠네 했는데 지금 여름쯤에 그러면 지금 4.5잖아요. 그럼 지금 전망하면 이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이때까지 이자 부담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불리는 이 시기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쉽게 말해 돈 벌어가지고 이자 다 내야 되는데 정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미국은 어느 순간 돈 벌어서 다 이자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이자 받는 나라는 앉아서 이자 받는 거잖아. 채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그러면 그 나라로 달러가 들어가니까 그 나라 주식이 좋아질 수 있겠네. 그런 역발상도 가능하죠. 그죠? 근데 중국은 줄이고 있대. 그럼 어딜까? 일본일까? 어딜까? 이거 한번 찾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전망을 할 때마다 부담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은 우리하고 다르게 고정금리가 많잖아요. 고정금리. 우리는 대부분 변동금리니까, 한국은행에서 금 올린다 하면 대번 다음에 나오는 게 이자 부담이 얼마가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담대나 전세대출 변동금리로 갖고 계신 분들은 카톡 오잖아요. 농협이든 우리은행이든 가상금리는 그대로인데 기준금리가 올라가지고 이자가 얼마다 블라블라 이렇게 오잖아. 근데 미국은 70%가 거의 고정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도 적용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많은 논문에서 얘기하는 게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이게 본격적인 실물 경제로 영향을 끼치는 우리나라는 3개월이 안 걸리는데 미국은 년이 걸린다고 봅니다. 3년. 왜냐하면 국채라는 게 1개월물도 있고 길게는 30년물도 있고 만기가 다양하습니다. 그래서 이 만기들을 평균을 내보면 7년 정도 됩니다. 평균 만기가 7년. 그런데 3년쯤 지나면 평균의 한 절반 정도가 높아진 금리를 적용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처음에는 대부분이 7년이고 좀 짧은 것들만 기존의 만기가 끝나고 새로운 금리를 적용받을 때 올라가니까 처음에는 별 상관이 없다가 전체 채권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영향을 받는 한 3년 차부터는 실물 경제에 녹아 나온다. 요렇게 이게 이제 분기니까 3년쯤 됐을 때가 가장 믹스다. 미국의 대출이 폭증했던 시기가 20년, 21년이니까 그러고 나서 금리가 시중금리 올라가고 뭐 했던 게 이제 한 3년쯤 됐죠. 내년 되면 딱 3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22년에 올렸던 금리는 내년 정도부터 미국 경제에 대한 본격적인 부담이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 치를 거 다 치렀잖아. 치를 거 다 치렀는데 미국은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는 금리 단기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발행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미국채 만기가 올해보다 30% 정도 많아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예전에 싼 금리 끝나고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물량이 올해보다 30% 늘어난다는 거지. 이거 분명히 경제에 부담이 될 겁니다. 정부가 딴 데 쓸 돈을 다 빚 갚는 데 써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 이후로 발행된 게 5년 정도 되는 중기물인데 그게 코로나가 2020년이었으니까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만기가 돌아오는 거죠. 내년부터 이제 코로나 때 찍은 거, 한 미국이 본격적으로 찍은 게 20년 3월 9일 이후였거든요. 그때부터 연준이 금리 낮추고 난리가 났으니까 그게 이제 5년물짜리가 많으니까 딱 더하면 25년 3월 초 때부터 물량이 증가한다. 못해도 30% 증가한다. 요건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뭐 그렇다고 미국이 망하겠습니까? 지금만 하더라도 GDP 한 1조 달러 정도 되는데 GDP 3% 정도를 이자 비용으로 내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국방비 다음으로 많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직은 뭐 그래도 천조국인데 망하겠지. 미국이 망하면 뭐 다 망하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정부는 안 망하는데 회사채, 민간인 것이죠. 민간은 정부보다 듀레이션이 더 짧아요. 아무래도 정부한테 10년짜리 발행하는 거하고 기업이 10년짜리 발행하는 건 좀 다른 거니까 아무래도 좀 짧기도 하고 길이가 같으면 금리가 높아. 그래서 단기로 좀 한 친구들은 벌써부터 이제 높은 금리 적용받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미국 대부분의 기업들이 빅테크 M7 빼고 현금 부자들 빼고 평균 조달 금리가 한 3%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5%가 넘었습니다. 내년에 더 높아질 거예요.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는 게 미국 경제 좋다고 그러잖아요. 좋다고 그러는데 망하는 회사들이 생각보다 늡니다. 망하는 회사가. 그러니까 정부는 괜찮을지언정 아니면 M7은 좀 괜찮을지언정 이게 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은 기업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여기 보면 미국 경제 아주 좋다고 하는데 부도나는 비율이 미국 스몰 비즈니스 있죠. 미국 소기업이 유럽이나 다른 데보다 훨씬 빠르게 올라옵니다. 소기업은 아무래도 장기채를 못했을 거니까 단기로 하다 보니 빨리 높은 금리를 적용받았고 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부도로 이어지는 확률이 그만큼 있었고 전체로 봐도 빠르게 늘고 사실 영들어 있는 유럽하고 크게 다를 게 없고 스몰 비즈니스는 이 정도 디테일하게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이 무조건 좋을 수 있겠느냐 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바이든 행정부가 돈을 찍어서 그렇게 일부러 국가 부채 비율을 높이면서까지 그렇게 한 데는 연준이 긴축을 하니까 이거라도 해야겠다는 최소한의 당위성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연준은 금리 인하하고 있죠. 인하하고 있는데, 그리고 물가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있는데 경기 침체도 아닌데 미국이 계속 이런 식으로 이 모든 부담을 안고 계속 재정 투자를 해가지고 경기를 이런 식으로 부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 마크를, 그러니까 물음표를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미 나오고 있는 그 레버리지론 같은 좀 소기업들이 많이 쓰는 대출 상품들은 변동금리가 많기 때문에 그게 미국 경제에 지금 보이지 않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파월이 내년에 2번이라고 말을 하지만 내년에 4번까지 맞출 확률이 높다. 왜? 자, 이거 정부의 빚 뭐 이런 거 다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이거 보시면 금리가 안 내려가면 미국도 위태롭습니다. 망하지 않을 뿐이지 굉장히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방법은 바이든 때처럼 재정을 해가지고 억지로 경제를 과열시키는 게 아니라 금리가 내려와야 돼요. 금리가 내려오면 이게 다시 내려올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지금 새로 대출을 받아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때 제일 확실한 게 뭐겠습니까? 금리를 낮춰가지고 이자를 좀 싸게, 이자 부담을 낮추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트럼프는 당연히 그걸 바랄 것이고 파월은 그쪽으로 할 것이다. 결론은 그쪽으로 갈. 그리고 앞서 초반에 달러에 대한 환율에 대한 질문도 주셨는데 그 현대판 플라자 합의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뭔가 공장 이런 것들을 많이 유치를 했는데 달러가 강해버리면 거기가 유지가 안 되잖아요. 짓는 게 능사가 아니잖아. 일자리가 늘었으면 그게 유지가 돼야지. 그러니까 약달러가 가는 게 맞단 말이에요. 약달러가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겠습니까? 지금 뭐 양적 완화 이런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뭐 다른 애들을 높이면 되지. 지금 우리도 원화 좀 강해지면 우리도 숨통 튀잖아.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걸 이끌지 않을까. 원래 트럼프는 또 헤드급 만나가지고 둘이서 다이다이 깨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게 모아가지고 우린 달러 액세 가야 되는데 너희들은 통화 강세가 좀 용인해라. 너희들도 너무 약해서 힘들다며. 우리 좋고 좋은 거 아니겠어? 라고 하면 뭐 갈 수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그렇게 말은 굳이 안 한다 하더라도 통화 약세를 추구하는 나라들한테는 환율 조작국이라고 졸라게 때리고 근데 조작을 하는데 자국 통화가 강하게 가는 조작을 하면 오케이 하는 이런 걸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일단은 환율도 조금 한 레벨은 좀 돌아올 수 있는 것인데 저는 그것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가능할 거라고 보고 그래서 그래야 또 미국 금리가 또 내려오고 뭐 이것저것 지금 이 상태로는 오늘도 10년물 금리 4.5 블라블라 하는데 계속 이렇게 돼봐야 미국한테 좋을 것도 없다. 오히려 트럼프 2기 때는 사람들이 전부 다 트럼프만 보고 있는데 그리고 또 모스크도 보고 있고 하는데 재정은 어떻게든 긴축을 해야 돼요. 지금 바이든 때처럼은 못해. 정부 지출은 줄이는 쪽으로 가야 되고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재정으로 가는 거는 한계가 왔고 그렇다고 미국 경제가 그대로 경착륙하는 걸 놔둘 수가 없으니 그거는 결국엔 또 연준이 다시 나서야 된다. 근데 연준의 파월 특성상 그런 걸 예상하고 미리 가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잠시 혼돈의 시기가 있을 수가 있다. 근데 혼돈은 좀 짧을 수도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또 낮추고 하게 되면 트럼프에 대해서 각국이 지금 부양책을 내고 있어요. 트럼프가 뭐 관세니 뭐니 살벌한 얘기를 하니까 살기 위해서라도 내놓죠. 우리 트럼프 때문에 금리를 좀 생각보다 좀 빨리 인하했다고 총재님께서도 얘기를 했고 그러면 전 세계에서 37개 주요 중앙은행 중에서 27개의 국가가 지금 금리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는데 미국도 약간 멈칫하다가 다시 내려가주면 의외로 각국의 경기 부양책과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 증가가 맞물려서 내년에는 일부 섹터나 이런 데서 의외의 효과가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내년 올해하고 좀 분위기가 좀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사실 파월은 뭐 바뀐 게 없다. 늘 하던 대로 증거 수집 중이고 트럼프는 지금 이 막상 취임하고 나면 해야 될 걸 챙기겠지만 사실은 이제는 재정보다는 통화 정책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룸이었어요. 재정 정책 카드를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다시 카드를 확보하기 위해서 좀 할 일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정책의 여유가 있는 연준이 도와줘야 된다. 근데 도와준다는 건 금리 인하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보통 얘기하는 미국이 경제가 좋아서 금리 인하 속도는 계속 느려질 것이고 그것 때문에 비미국들이 힘들어질 것이고 그래서 미국의 증시나 미국 차별적인 성장은 더 강화될 것이다 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는 이어질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막다른 길까지 왔다. 이것도 미국의 자본 수지가 마이너스 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들이 아무리 미국이라도 할 필요가 있게 됐고 그래서 계속 성장을 원하면 다른 방향으로 정책 선언을 해야 된다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유념해 두고 새해를 맞이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